여보, 당신. 앞이 보이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기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그려둔 그림, 그건 지금의 쭈글쭈글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정확히 15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앞이 안 보인다던 사람이 어떻게 15년 전 제 얼굴을 이토록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의 지팡이가 되어 살았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양말 신는 것까지 제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를 보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또 그런 남편을 속이고 사는 제 모습이 철양에서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 남편은 다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15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와 남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거짓말 같은 사랑 이야기, 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는데 제 마음이 꼭 그 소리 같더군요. 하루 종일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다녀왔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만 살짝 돌리며 저를 반겼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거실. 더듬더듬 리모컨을 찾아 불을 켜니 남편의 멍한 눈동자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늘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유, 저 젊고 예쁜 색시가 뭐가 아쉬워서 앞도 못 보는 호라비한테 시집을 갔대? 그러게 말이야. 팔자도 참 기구하지.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요. 10년 전 22살의 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화재 사고로 얼굴 한쪽에 남은 희미한 화상 흉터,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길의 악몽 때문에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자들은 제 흉터를 보면 흠칫 놀라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죠. 그 눈빛이 칼날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이 바로 민석 씨였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말했죠. 목소리가 꼭 봄바람 같네요. 얼굴도 분명 고우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제 흉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편안함,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그 안도감이 저를 이 사람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내가 눈이 되어주면 이 사람은 내 상처난 마음이 되어주겠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남편 손에 쥐어주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세던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놀라서 묻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리 좀 가까이 와봐. 내 얼굴 좀 만져보자.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손끝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남편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이 참, 밥이나 먹지 갑자기 무슨 얼굴을 만져. 내 얼굴이 뭐 달라졌겠어? 주름만 더 늘었지. 남편의 투박한 손이 제 이마부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이 눈썹을 스치고 눈두덩이를 지나 콧날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손길이 오늘따라 유독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했죠. 남편의 손이 제 왼쪽 뺨, 그 흉터가 있는 자리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그 자리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여전히 곱다, 너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의 초점 없는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니요?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 제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줄 알았던 제 흉터를 마음으로나마 느끼고 있어서일까요?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상적이야? 나 어디 안 가. 밥 식겠다. 얼른 먹어. 저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너스레를 떨었지만 남편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저를 잃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요. 그날 밤 남편은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 나 오늘 작업실에서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 그래.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닫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혹시 흙 빗다가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선생님. 결정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요. 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 마지막 욕심입니다. 마지막 욕심? 비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데 통화가 끝난 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슥, 슥, 삭, 삭. 그건 흙을 빚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위에 연필이 지나가는 소리. 분명 무언가를 그리는 소리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니? 호기심과 의구심이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업실 안을 들여다본 저는 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대를 벗어두고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점토 칼이 아니라 사비 연필이 들려 있었죠.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누비는 그 손놀림은 절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남편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게 헛것일까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앞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해온 거라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밥 먹을 때 흘리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화장실에 가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란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입니다. 무려 10년을 속아온 겁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물 좀 줘. 목이 타네. 남편은 제 손짓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허공을 향해 물을 찾았습니다. 초점 없이 풀린 눈동자, 더듬거리는 손길, 영락없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감쪽 같은지 간밤에 제가 본 것이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흰 지팡이를 탁탁 두드리며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가 골목 어귀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금기의 공간. 하지만 오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익. 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건 흑연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방 안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짜는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스케치북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스케치북. 이걸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정밀하고 섬세한 소묘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인물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교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여학생.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남편과 저는 10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학창 시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남편이 만난 적도 없는 제 15년 전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걸까요? 홀린 듯이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 그림 아래에는 남편의 비뚤배뚤한 글씨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5일. 처음으로 내가 웃는 걸 본 날. 2009년이면 15년 전입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복지관에 간다고 나갔는데 30분도 안 돼서 돌아온 겁니다. 쿵, 쿵, 쿵. 지팡이 소리가 점점 작업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든 채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남편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방안을 이리저리 훑더니 정확히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배신감에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남편의 눈앞에 보란 듯이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당신 이거 찾으러 왔니?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당신 앞 보이지? 다 보면서 그동안 쉬어한 거냐고. 제 비명 섞인 외침에 남편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그거 이리 줘. 내가 설명할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당신이 그린 거잖아. 앞도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15년 전 내 얼굴을 그려? 그것도 이렇게 똑같이? 제가 뒤로 물러나자 남편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허공을 휘젓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능숙하게 피해 정확하게 제 팔을 낚아채는 그 동작은 절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줘. 넌 보면 안 돼. 우리는 스케치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 돼.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종이들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바닥에 흩뿌려진 그림들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림들은 아까 본 풋풋한 여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도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건물, 깨진 유리창. 15년 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별관 화재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멈춘 곳은 제 발치에 떨어진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남학생이 저를 감싸 안은 채 떨어지는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의 오른쪽 어깨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림 하단에 적힌 남편의 글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눈과 바꾼 너의 목숨, 후회는 없어. 민석 씨, 당신이었어? 15년 전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해주고 사라졌던 그 아이.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앞이 보여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세상의 빛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망막에 새겨진 장면을 그는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되새김질하며 종이 위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가, 보지 마. 제발 보지 마. 이런 흉측한 기억, 너한테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왜 숨겼어? 왜 바보같이 숨겼냐고. 당신이 나 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짐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내 생명을 빚진 은인이었다니. 말하면 미안해서 내 옆에 잡혀 살까봐. 나는 내가 동정심으로 사는 건 죽기보다 싫었거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맞아? 아까 나 잡을 때는 정확했잖아. 제가 묻자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아주 조금씩 흐릿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한 달 전부터 빛이 보였다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당신 눈 뜨는 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겁이 났어.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자고 있는 널 한참이나 들여다봤어.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댔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제 손바닥. 식당일 하느라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제 손을 느끼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17살의 영숙이는 피부도 뽀얗고 맑은 아이였는데 내 눈앞에 있는 너는 너무 늙어버렸어.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도 상하고 이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차라리 다시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늙은 게 뭐 어때서. 당신이랑 같이 늙은 거잖아. 나 하나도 안 억울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바닥에 떨어진 그림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림 속 남학생은 떨어지는 불기둥을 막아내며 여학생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불길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부 생활 10년.
남편의 오른쪽 목덜미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쭈글쭈글한 화상 자국. 결혼 초 제가 그 상처에 대해 물었을 때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었습니다. 아, 이거 어릴 때 끓는 물 쏟아서 데인 거야. 징그럽지? 저는 그 말이 남편의 콤플렉스인 줄 알고 10년 동안 그쪽은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학생도 오른쪽 어깨가 타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그 흉터, 어릴 때 다친 거라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른쪽 어깨 말이야. 어릴 때 끓는 물에 데인 거라며. 그런데 이 그림 속 학생도 오른쪽 어깨가 타고 있잖아. 저는 바닥에서 그림을 집어들어 남편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 영수가. 남편이 저항했지만 저는 기어이 그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엉겨붙은 붉은 살점들. 10년을 봐왔던 그 흉터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실수가 만든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불길을 견뎌낸 훈장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것도 나 때문이었어?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처도 나 구하려다 생긴 거였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웅크리고 있는 내 머리 위로 불타는 석가래가 떨어지더라고. 그걸 어깨로 막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뜨거운 바람이 눈으로 들어왔어.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 고열이 남편의 각막을 태워버린 겁니다.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눈이 멀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저는 남편의 흉터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10년 동안 징그럽다고 피했던 남편의 아픈 살결 위에 눈물 젖은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안 피해. 당신 흉터 내가 평생 안아줄 거야. 징그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상처니까.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나 사실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15년 전 그 불, 단순히 누전으로 난 게 아니었거든.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이었어. 그리고 나는 범인을 봤어. 방화범이라니.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기억 안 나. 연기가 자욱했거든. 하지만 소리는 똑똑히 기억해. 불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서 있더라고. 그놈은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 아주 독특한 리듬이었지. 남편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휘파람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내가 지난주에 그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 어디서? 언제?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왔던 사람 중에 있어. 박형, 집주인 박 사장 형님이 보일러 고치러 왔을 때. 박 사장님, 우리 집주인이자 남편의 고향 선배인 박태수 사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힘들 때 걷어준 은인 같은 분이었죠. 거짓말. 말도 안 돼. 박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 웃음소리, 휘파람 소리. 15년 전 그놈이랑 똑같아.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재수 씨. 저예요. 박 사장.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민석이 좋아하는 붕어빵 좀 사왔어요. 문 좀 열어봐요. 남편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서워, 영수가. 저 사람, 뭔가 알고 온 거야. 내가 눈치챈 걸 알았나 봐. 문 열면 안 돼.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휘익, 휘익. 박 사장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며 무심코 부르는 휘파람 소리. 오버 더 레인보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노래가 오늘 밤엔 저승사자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15년 전 우리 학교에 불을 지르고 웃고 있었던 악마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쾅, 쾅, 쾅. 민서가 문 열어. 너 눈 보이는 거 다 알아. 박 사장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창문. 작업실 커튼이 살짝 걷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 게 분명했습니다. 띠리릭.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니야, 우리 민석이. 그림 실력 안 죽었네? 15년 전 미술부 에이스답다니까.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형? 형이 정말 그랬어? 고작 돈 때문에 학교에 불을 질러?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고작 돈이라니. 학교 때문에 내 상가 계약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싹 다 태워버려야지. 너희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중요한 건 유일한 목격자인 내가 장님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널 걷어준 거야. 내 눈앞에 두고 감시하려고. 그는 칼을 든 채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 장애인 부부의 동반 자살. 그림 좋잖아. 그가 칼을 치켜들고 달려들려는 찰나 남편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책상 위에 있던 날카로운 조각돌을 집어들고 박 사장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챙? 이 자식이 진짜 보이는 거야? 그래, 보인다. 아주 잘 보여. 내 그 추악한 마음속까지 다 보여. 남편은 10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떼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죽여봐. 15년 전에도 날 못 죽였잖아. 이번에도 넌 실패할 거야. 민서가 이거 나. 안 놓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도망쳐. 나가서 사람 불러. 어서. 싫어. 당신 두고 못 가. 빨리 가. 이 사람 내가 맡고 있을 테니까 어서 가란 말이야. 그때는 지킬 게 없어서 도망쳤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난 안 죽어. 남편의 절박한 비명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작업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가려던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1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늙은 형사님이었습니다. 형사님, 남편이 위험해요. 박태수가 범인이에요. 역시 내 촉이 맞았군. 가자.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작업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박태수와 엉겨붙어 있었지만 손에는 15년 전 제 모습이 담긴 그림 한 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박태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증거가 있냐며 발뺌했지만 형사님은 남편이 녹음해둔 박태수의 휘파람 소리와 자백 내용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형사님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녀석 참 독한 놈입니다. 사실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게 3달 전부터였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박태수가 범인인 걸 알았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그리고 영숙 씨 당신을 보호하려고 철저하게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림들은 민석이의 진심이었습니다. 시력이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신 얼굴을 그리는 거였대요. 범인의 얼굴을 그리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부터 기억해두고 싶다고. 혹시라도 박태수랑 싸우다가 잘못되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 당신이길 바란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영수가.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주 잘 보여. 주름살 하나하나, 눈물점 하나하나까지 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병실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빛, 그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박태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하지만 이제 지팡이는 졸업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세상은 온통 벚꽃 천지였습니다. 여보, 저 꽃들 보여? 응, 보여. 눈이 부시게 하얗네. 꼭 15년 전 그날 내가 입었던 교복 블라우스처럼. 아유, 언제적 교복 타령이야. 나 이제 늙은 아줌마라니까. 아니야. 내 눈엔 벚꽃보다 내가 더 예뻐. 그로부터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어둠 속에서 그렸던 15년 전의 제 모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앙에 걸린 그림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천을 걷어내자 그 그림 속에는 교복 입은 소녀가 아닌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질끈 묶고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32살의 강영숙. 남편은 땀 흘리며 일하는 제 모습을, 거칠어진 제 손마디 하나하나를, 사랑을 듬뿍 담아 캔버스에 옮겨 놓았던 겁니다. 그림 아래에는 나의 세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15년 전에 너도 예뻤지만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내가 훨씬 더 아름다워. 내 주름살은 우리가 함께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고 거친 손은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 앞으로는 내 눈에 오직 너만 담으면서 살게. 사랑한다. 남편의 고백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오래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어둠을 건너 빛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우리는 그렇게 두 손 꼭 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보여?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뿐인 세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